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48을 넘어서 41화짜로 들어갑니다. 지난번까지는 가을에 어디 안거 하는 데가 있어서 안거 하는 데 들어가서 찍는다고 단풍도 좋고 경치도 좋은 데 가서 찍었는데, 사실은 뭐 본철 안거는 아니었지만은 가을 한 달 반 안거를 들어가서 이 유튜브 찍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 단체적으로 이렇게 대중이 여럿이 사는 데서는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잠깐씩 나와서 찍는다고 좀 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어느 모처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돼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편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편한 말씀 할 때가 됐는데, 사실은 오늘 얘기는 어저께 뉴스가 됐던 그 서의원, 서황룡이죠, 이름은. 서의원 스님이 이제 멸빈, 채탈 뭐 이런 이름으로 징계가 됐다가 대종사가 돼서 다시 조계종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는 뉴스가 어저께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가 되면은 아마 그 뉴스가 나간 지 한 5일쯤 될 텐데, 어저께 한국일보 그 종교부 기자가 전화가 와서 잠깐 얘기했던 게, 오늘 뭐 뉴스는 잠깐 나갔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94년도 94년 종단 개혁 그 당시대로 얘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은사에서 이제 용맹정진 37일간을 끝내고 서울을 이제 급히 서울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올라오니까 안암동에 있는 그 개운사, 그 당시엔 승가대학교가 김포로 옮겨가지 않고 안암동 이 개운사에 같이 승가대학교 그 학교 그 강당이랑 다 거기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강당에서 스님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7, 8일 날 그 서황룡, 서의원 쪽에서 동원한 그 조직폭력배들이 그 스님들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막 조계사 근처에서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당시가 김영삼 정권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개혁 세력들은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권이니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쪽을 편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서의원 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전부 개운사로 몰려 들어가서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부대변인이 손학규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손학규 의원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고 해서 대번 연락을 해서 개운사로 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이 그 86년도에 누구야, 그 고문치사 당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치사 당했던 박종철 그 열사의 그 고문 사실을 이부영 의원한테 듣고 연락하고 해서 뒤에서 그것들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위 명동등당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던, 정말 한국 민주화 이 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사건에 대우에 아주 치밀하게 작업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열심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바른 세상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김정남 선생이 그 당시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어서 제가 청와대를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서 한번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서 정권 차원에서도 그 당시에는 서의원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이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물론 지금 그 비법을 전수받은 자성은 그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여야,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그 로비했다는 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가졌다. 도저히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천벌을 맞든지 무슨 뭐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와가지고 무슨 심판을 하든지 할 정도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본인이 로비에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또 자성을 찾아다니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왜 저기 가 있지 않은 정도로 그러면서 결국은 돈과 조경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권이 들었더라도 결국은 자기 지위가 보장이 되는 거죠. 선거 때가 되면은 한쪽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조금씩 지원합니다. 될 만한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계종의 그 종단 권력이 어쩔 수 없이 친정부가 되고 또 친정부가 되다 보니까는 이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손가락질 받는 정권하고도 손을 잡고 또 괜찮은 우리가 볼 때 아, 좀 개혁적인 정권 그래도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만한 정권하고도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게 참 정치가 저런 건가. 제가 그 뒤로다가 페이스북을 딱 끊었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94년도 이 종단 개혁을 이제 말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종단 개혁을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김정남 그 수석하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종단 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4월 10일 날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40 승려대회라고 그러니까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승려대회를 치렀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규탄 연설을 마이크를 잡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서현 체제에 대해서 전 불자들이 다 이 분노를 느꼈었고 전국의 강원에 있는 스님들도 사실은 비구 스님들은 좀 종단에 대한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은 뭐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그런 전면에 안 났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어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은 뭐 종단 문제에 그렇게 신경 안 쓸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사, 운문사, 복령사 이런 비구니 스님들이 주의 스님이 못 가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총무원에서 총원장이 전화를 와가지고 절대 동원 못하도록 하라고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3,000명 가까이가 조계사 앞마당에 스님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조계종 싸움은 참 희한하게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뭐 소송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총무원 청사를 점령하면 이기고 총무원 청사를 뺏기면 지는 정말 원시적이고 소박하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싸움을 사실은 조계종이 합니다. 세속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가서 우리가 영국 성 쌓는 걸 배워가지고 와서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지어야지 된다. 93년도 종단개혁 그 싸움 당시 때는요. 그 조계종 청사 안에 콜라병, 사이다병, 화염병도 그때 썼나 모르겠다. 그 콜라병을 흔들어가지고 던지면 그게 밑에 쇠면 같은데 부딪히면서 막 꽉 하고 터지거든요. 그런 거 던지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청사를 점령을 못하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은사 스님도 올라오셨고, 이제 사회 어른 스님들도 많이 올라오셨었습니다. 승려대회 때. 근데 제가 이제 규탄 연설을 하는 연사로 이제 뭐 제가 하고 스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보고 연설을 하라고 그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님들이 승려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절했던 버스를 타고 다 내려가면은 군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스님들이 안 내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조사님들을 버스만 보내고 안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결국은 이건 그냥 내가 다 던져야겠다. 다 집어 던지는 거 말고는 길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서희연, 서황룡을 채탈도 초매차할 것을, 성적을 박탈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하니까 막 그게 이제 오늘날 서희연이 채탈이 됐다가 복원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이 복잡한 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 대중하고 크게 상의도 안 하고 채탈 도첩 선언을 하고 대중이 동의를 해준 걸로 되면서 결국은 이제 채탈로 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희연을 채탈시켰던 제가, 서희연은 지금 대종사가 되고 저는 조계종 승적이 제적이 된 게 오늘날에 이제 94년도 정당 개혁의 실상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상식적인 거죠. 그 제가 이 스님들이 안 내려가려면 다 던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규탄 전설 끝 무렵에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산문을 승려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거죠. 산문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입고 있던 가사를 차곡차곡 벗어서 원로 분들을 앉아 계신 단상에다가 올려놓고 저를 삼배를 하는데 저희 스님도 우시고 거기 앉아 계신 원로 분들이 전부 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고 밑에 모여있던 스님들도 비건이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려오면서 이제 전부 다 스님들이 조계사 근처에 있는 뭐 조그만 여관들 이런 거 다 잡아가지고 안 내려가신 거예요. 안 내려가고 결국은 이제 성함락 작전으로 들어간 거죠. 이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뭐 위에서는 막 물 호스 가지고 물 뿌리고 그게 4월 10일이니까 아직도 저녁에는 춥고 그럴 때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뺏고 점거를 하고 이제 종단 개혁에 이제 깃발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현이나 그쪽에 총무원 청사를 지키던 뭐 이제 구세력은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 총무원 청사를 점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종단 개혁회의가 꾸려집니다. 이제 종회도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근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통 뺏고 다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구총무원 체제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임수인계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확 뒤집어 엎고 막 우리가 차지하고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래도 조금은 서의원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그러나 서의원하고 그냥 좀 약간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의원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회의가 100명 좀 넘게로 꾸려졌고 개혁회의 상임위원이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되는 이제 핵심이 종단의 이제 개혁의 이제 중심 역할을 하게 됐었죠. 근데 저는 이제 개혁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저희
그 은사 스님인 단자 성자 단성 스님이 개혁회의, 그러니까 총무원장 비상사태 때 총무원장직을 맡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님이 저를 보고, 그래 너도 앞장서고 네가 큰일 했다. 뭐 평소에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상자인데 서울 와서 보니까 막 마이크 잡고 연설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저놈이 내가 생각했던 건달이 아니고 뭐 굉장하네 이런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네가 그 총무원장이 되면 이제 사서실장이 있어야 돼요. 비서실장이죠. 네가 그 비서실장을 맡아서 나를 옆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청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앞에서 시간 다 됐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이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죠. 네. 다음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